자, 주택 분양 정책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뭐에 관련된 거냐 하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공공주택을 건설을 한다거나 임대료를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봤다면, 이제는 뭐에 대해서 하냐면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몇 줄 좀 가볼게요. 분양가 규제 정책하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거기다 몇 줄. 자,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기 먼저 상한제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상한제라는 얘기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분양가를 상한제로 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자, 이 상한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율제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제 외우면 안 돼. 알겠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상한제. 여기까지는 받지 마.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될까? 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자, 첫째, 물가가 상승해.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는데 자, 그 이상 분양가를 갖다가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왜 집을 짓는데 남는 게 있어야지 집을 짓는 건데, 맞아요? 그 이상을 받지 마 라고 하게 되면 이윤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산비는 계속 어떻게 되는데 올라가는 영향이잖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이윤이 작아지죠? 그러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 자재를 어떤 거 쓸까? 자재를 싼 거를 쓰겠죠? 자재를 갖다가 저렴한 거를 쓰니까 질적으로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미치더라.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자, 자재가 떨어지고, 자, 자재의 가격이, 자, 이게 싼 걸로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싼 거를 소비하게 되고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하는 놈도 있지만 이런 놈들이 있어. 그래서 철근 뭐 하나를 빼버리고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런 건 되게 많아요. 인천에 제가 초창기 때 했잖아. 그 디귿자 들어가는 건설에서. 알겠죠? 철근을 갖다 빼가지고 해서 사회 이슈화가 됐어. 예. 저쪽에 있어요. 인촌에.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근데 그게 고층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48층, 뭐, 28층. 지진이 일어나면 다 하는 거야. 자,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죠? 예. 그 이사 가려고 했다가 제가 계약금 반환해서 다시 받았어요. 예. 떨어지게 되면 28층을 제가 했는데, 떨어지게 되면 거의 어떻게 돼요? 예. 그럼 아마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그죠? 뭐 다행이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어떻게 될까? 건설회사들은 남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 안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 맞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 논리, 양이 적어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런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논리야.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구매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주택 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을, 그다음 밑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다음 밑줄 좀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이 노무현 정부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분양가를 공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 그게 이제 무산이 돼서 분양가를 공개하게 되면 시장이 다 깨져버린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 현 정부에서 조금 얘기 나왔다가 또 쉬쉬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분양가를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정한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자, 문제점에다 별표 2개 좀 쳐주실래요? 자, 첫째, 자, 공급량을 줄이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신규 주택은 어떻게 될까?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기존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 뭐가 된다? 상승해 버려. 맞죠?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전매 차익에다 밑줄.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떴다방애들 치고 빠지는 전매 차익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품이 빠져버리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권 전매 현상. 전매 현상이 있다는 거 1번과 2번이 같은 형상이죠. 그 다음에 3번, 공급자의 이윤 감소에다 밑줄.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감소가 되면서 기존의 주택 가격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상승한다라고 아까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그 다음 밑줄. 중고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싼 원재료를 쓰니까. 그 다음에 가격 기능이 왜곡돼 버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가격 기능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 맞죠? 중고주택 가격이 오히려 감가가 되면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올라가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개념. 그래서 여기에서 머릿속에 담을 것은 뭐가 있냐. 다음 여기에서 시험 지문으로 해서 다음 주택 분양 정책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분명히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이 마지막 이 4교시 하는 문제에서 시험에 2교시, 우리가 2교시하고 3, 4교시 때 했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한 3, 4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온다면.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외우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상한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율화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율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풀어준 거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풀어주는 거야? 국가가 푸른 거야? 자, 국가가 누구한테 푸른 거지? 민간 건설업자한테 풀어준 거죠?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자, 지금 민간인한테 풀어준 거잖아. 민간 기업들한테. 맞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정부 주도형하고 민간 주도형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민간 주도형은 이윤이 창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소형주택을 지을까? 아니면 대형주택을 지을까? 당연히 대형주택. 왜? 많이 남으니까. 맞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왜냐하면 얘네들은 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 대형화가 되더라, 주택이. 알겠어요? 그러면 대형화가 돼버리게 되니까 많이 남는 거 맞죠? 왜 대형화가 되는데?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맞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볼게요. 자, 자율화가 됐어. 그러니까 대형화도 되지만, 자, 너도 나도 건설업자가 뭐 할까? 주택을 짓는 거 맞죠? 신규 주택을 공급을 어떻게 한다? 늘리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신규 주택은 늘어나지만 기존에 있는 중고 주택이 있죠? 기존 주택은 어떻게 될까? 기존에 있는 주택도 있는데 불구하고 신규 주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기존 주택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물론 여가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가 현상에서 주택의 질은 좋아지겠죠. 순환이 되니까. 하지만 하향 여가로 인해서 저가주택 공급이 증가가 되니까 어떻게 돼? 예전에 기존 주택이 낡아진 주택이 더 늘어나 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얘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양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규 주택은 늘어나니까 얘는 그 감가가 덜 된 거니까 얘는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이 기존 주택 가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맞아요? 그런 영향이 미치더라. 그 다음에 공급 시장의 활성화가 되겠죠? 왜? 정부 간섭이 없이 막 너도 나도 지으니까. 그 다음에 실수요자 시장이 형성이 되고, 문제점 잠깐 보겠습니다. 저급주택의 가격이 동반 상승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이 되더라. 자, 우리 아까 보시게 되면 이 신규 주택도 늘어나게 되면서 공급이 전부 다 이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들썩들썩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신도시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 A 도시에 막 신도시가 들어갔어요. 자, 얘가 지금 구도시야. 평당가 1,0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알겠죠? 자, 근데 신도시가 되면서 1,500으로 분양이 돼버린 거야. 그러게 되면 구도시에 있는 게 1,000만 원이었는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얘네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네. 어떻게 될까? 더 떨어질까? 올라가요. 올라가. 그러니까 이 저급주택도 영향을 미치게 돼. 왜? 붙어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집주인이 또 횡포를 부리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대형 위주 주택 공급 확대로 밑줄. 아까 제가 대형화된다라고 했던 거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다 보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택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상은 좀 반대 현상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주택을 많이 공급했어요?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 그 60평대 아파트들이 좀 어때요? 한번 물어볼게요. 많아요? 거의 없을걸요? 많이 없죠? 거의 아파트 수준이 20평대하고 30평대가 제일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젊은 층수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요와 공급 논리 때문에 대형 평수화 시대가 돌아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소형 평수를 많이 지었고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 소형 평수가 팔기도 좋고 새도 잘 나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부모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원래 양이 귀해 그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중심 지역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소형을 많이 지니까 대형으로 지금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그런 게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대형화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있는 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9페이지. 자,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그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 지문으로 나오는데요. 이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선분양이라고 하는 거하고 후분양제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선분양은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수요자들을 잡아놓고 계약금을 받아놓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후분양은 집을 다 지어놓고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뭐가 있을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물어볼게요. 선분양은 처음에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내고 천천히 돈을 내도 되니까 돈에 대한 부담금이 적을까 많을까? 적지. 대신 이 선분양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도가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부도가 나게 되면 고스란히 그게 누가 다 받아야 돼? 수요자들이 다 온팡 뒤집어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런 선분양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 좋다 그래서 이거를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후분양은 이미 지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가 좋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되고 부도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수요자들이 부담이 되는 것은 대금을 어떻게 내야 된다? 한꺼번에 다 내줘야 된다는 부담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어떤 게 좋겠어요? 선분양, 후분양? 실수요자다라면 투기자들은 당연히 선분양을 원하겠죠. 왜? 전매 차익을 노리거나 투기거리가 되니까 초과이윤을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실수요자들이라면 어느 게 좋을까? 후분양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튼튼하고 좋은 것들 보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즐겼다 하고서 조감도라든지 그런 모형을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좁고 그쵸?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제가 모델하우스에 가면 참 불만적인 게 뭐냐면 전부 다 모델하우스에 베란다를 다 뭐 한 거예요? 확장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는 평수가 넓은데 맞아요?
근데 좀 널찍널찍 해줬잖아요. 근데 요즘 아파트는 진짜 좁아 답답해. 그렇지 않나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복도 면적이나 이런 쓸데없는 면적을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실수요 공간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선분양과 후분양이라고 나온 거 보이세요? 제가 그 내용들 쭉 설명한 거 이해하시겠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입니다. 이거는 100% 나오는 문제예요. 조세 정책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이 조세 정책에 관련된 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은 국가에서 왜 거둘까? 이거서부터 우리는 이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당연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금을 걷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소득을 재분배하겠다는 의도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부동산을 밑줄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뭐 내죠? 취득세하고 인지세 내요. 알겠어요? 다시 취득하면 뭐하고 뭐 낸다고요? 시작. 취득세하고 인지세 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유하게 되면 뭐 내죠? 재산세나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해당이 되면 자,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맞죠? 그 다음에 이용하게 되면 임대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 내죠?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 내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세법에서 우리 저거까지 배우나? 부가가치세, 그 임대했을 때 부가가치세 내는 거하고 종합소득세.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죠. 그냥 틀만 배우는 거 아닌가? 맞죠? 우리는 세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아무 생각 없죠, 그죠? 네, 대답하시는 분 두 분밖에 없었어요. 자, 아무튼 내년에도 또 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흘러요, 지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하게 되면 우리 무슨 세 내고 있죠? 양도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세에 대한 개념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는 이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이 재정 수입이 확보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패를 보완하는데 또 투자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패를 보완하거나 또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시장 개입을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돈을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이용 행위를 바람직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예. 세법에서는 나오면 모를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원 배분을 한다거나 소득 재분배, 주택 가격을 안정화한다거나 주택 문제, 정부 재원 조달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나오게 돼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평성 밑줄을 그어주시고, 자, 응익과 응능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럼 응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세금 부과를 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하겠다. 응익. 알겠죠? 응능. 이런 얘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부과하겠다. 응능.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수평적과 수직적이 있는데 수평적이라는 얘기는 동일한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걷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부가가치세. 똑같은 사람한테 몇 프로씩 받고 있죠? 10%. 맞아요? 그 다음에 수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큰 사람들한테 걷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우리 왜 하나 물어볼게요. 양도세라고 하기는 뭐하고 자 소득이 큰 사람한테 하니까 우리가 누적 세율로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초과 우리가 세금으로 되는 거죠. 소득세 같은 경우 법인세도 마찬가지 맞아요? 그게 바로 수직적이다. 뭐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이제 뒤로 넘겨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자, 지금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봅시다. 자,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박스에 그림 나온 거 보이십니까? 조세 전가와 귀착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전가란 얘기는 내가 낼 세금을 남한테 넘기는 것을 뭐라 한다고 우리는 전가. 귀착이란 얘기는 도착할 착자예요. 그래서 세금을 누가 마지막에 내느냐, 이게 귀착이에요. 마지막에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귀착.
그래서 도착할 착자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아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 좀 그어볼게요. 조세 전가 찾았어요 지금? 법률적 부담을 이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착은 조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전가라고 하는 것은 내 세금을 남한테 넘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를 한번 보기 전에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속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균형에 대한 거 배웠어요. 자, 우리가 공급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수요 곡선이 있는 거 맞죠? 자, 수요와 공급이 있다. 그러면, 예? 죽일 놈이에요. 예. 미쳤구나. 자, 아무튼. 빨리 갈아야 될 것 같아요. 386이라. 자꾸 멎어요. 자, 우리 수요, 자, 공급과 수요 호선이 있죠. 맞죠, 이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만 좀 봐요. 여기 시험 문제가 여기가 28회 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가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가의 사례를 뭐라고 그랬냐면, 세금이 부과가 되면, 자,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세금이 증세가 된다면 이런 표현이 좀 올바른 거 아닌가 싶어요. 증세란 얘기는 세금이 늘어났다는 얘기 맞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을 한번 해볼게요. 공급자들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는 건설업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임대인, 임차인. 그렇지. 임대인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요자다. 한번 물어볼게요. 수요자는 실질적인 소비자이면서 누구다? 시작. 임차인인 거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자, 일단은 증세가 됐다면 공급자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세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윤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공급량을 줄일까 늘릴까?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량을 줄이게 되면 공급의 곡선상에서 좌측으로 가야 된다, 우측으로 가야 된다? 좌측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공급의 세금, 지금 우리가 조세편이잖아요. 조세편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왜 좌측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이윤이 작으니까 당연히 공급량도 줄일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임대인은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가 혼자서 다 부담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맞아요? 누구한테 넘긴다? 임차인한테 넘기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제가 여기서 또 질문. 탄력성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많다는 얘기죠?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자, 내가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나같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임차인한테 넘기게 되면 그 세금 부담을 넘기게 된다면 그 임차인이 어떻게 할까? 딴 데로 이사 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성에 따라서 전가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탄력이냐 탄력적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전가를 이 세금에 대해서 자 세금 증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전가하는 것은 자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시작.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냐 하면 자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일까? 많다는 얘기일까? 적다는 얘기고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거기 제가 써놨죠? 탄력적이면 화살표 어떻게 해놨어? 밑으로 내려갔죠? 부담이 적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무슨 부담이? 조세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이 뭐 하다는 거예요? 크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이 논리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알겠습니까? 이걸 외우면 안 돼. 제가 지금서부터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론이에요. 결론. 자, 세금이 증세가 됐어. 전가가 돼. 누가 누구한테 시작? 임대인이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맞아요? 이걸 우리는 전가라고 하잖아. 그쵸? 이때 이 탄력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랬다? 탄력적이면 부담이 적고 비탄력이면 부담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지금 제가 뭐 원래 자대고 해야 되는데 거의 단위 탄력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단위 탄력적이 뭐지? 수요와 공급이 1대1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이런 상태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균형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딱 보게 되면 P0의 가격이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Q0 이렇게 해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에 대해서 배웠던 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봤을 때 그림이 좀 그렇네. 얘가 자, 이 면적이 자, 여기 있는 면적과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면적과 여기 있는 면적이 같다라고 볼게요. 알겠죠? 예, 여기 있는 면적이 같다. 자, 얘가 100이라면 얘도 100이다. 이렇게 전제를 좀 걸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뭐냐 하면 조세 부담을 그려놓은 거예요. 다시 무슨 부담? 조세 부담.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한다? 임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임대인. 즉 누구? 수요자, 공급자? 공급자.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여기는 누가 부담하는 거? 임대인. 얘는요? 수요자, 즉 임차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1대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면적이 같죠? 이해 갔나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 있죠? 여기. 요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얘를 우리는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제적 순손실. 요게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요렇게 파란색 면적이 있죠? 파란색. 자, 요 파란색 면적이 있죠? 요걸 뭐라 한다고요? 시작.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시험 문제 28회 때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세금 부과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 경제적 순손실은 작아진다, 커진다. 이거 좀 이따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작아진다, 커진다 이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1.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은 단위 탄력적으로 그린 거 맞아요? 제가 지금 단위 탄력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서 부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세가 만약에 5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100%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얼마를? 1대1이라면 단위 탄력적이라면 알겠어요?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시작 25,000원 25,000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월세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져 먹고 살기가?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올린다고 해서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왜? 결론은 두 번 죽이는 꼴이야. 누구를? 저소득자를.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이 정부가 칼자를 쥐었을 때 이 세금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서 아무렇게 휘둘리게 되면 누구한테 고스란히 간다? 저소득자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정부는 알아.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고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간 다 태운다고 그랬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요번에 한번 보세요. 재산세나 모든 게 다 올랐을 거예요. 한번 봐요. 네. 다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직시해야 되는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올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금이 증세가 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냐면 공급량을 뭐 하게 되고 줄인다. 맞아요? 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가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 전가하는 뭐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한다 그래서 탄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상태가 지금 균형이라고 보자고요. 여기 똑같이 부담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샘플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자, 이 상태가 지금 똑같이 균형을 잡힌 거 맞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비탄력적이면 부담이 커진다라고 했던 거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만약에 자, 공급이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야? 부담이 적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수요가 붙을지 공급이 붙을지는 시험에서 그때그때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키워드는 탄력이냐 비탄력이냐가 우리 문제 푸는 관건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질문. 자, 보겠습니다. 공급의 곡선은 자, 지금 세금이 부과가 되면 아까 공급 곡선은 어디로 움직인다고 그랬지?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그럼 좌측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 곡선이에요. 알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건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약간 비탄력이죠?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자, 이 가운데를 딱 균형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균형점에서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가 P0 나오는 거 맞죠? 가운데라고 봤을 때.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딱 연결을 해봐. 그러면 자, 지금 아까 제가 어떻게 됐다? 지금 공급이 제가 뭐라고 전제 조건을 걸었느냐 하면 공급이 뭐라고 그랬어? 비탄력이다 라고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았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자, 공급이 비탄력이었을 때 조세 부담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잖아. 많냐 적어지냐 이거잖아.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위의 것은 아까 제가 누구라고 그랬지? 임차인, 즉 수요자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누구라고 그랬지? 임대인. 맞습니까? 즉 뭐라고 그랬다? 공급. 맞아요? 질문. 비탄력인 게 아까 뭐라고 그랬었지? 공급이 비탄력이라고 그랬었죠? 우리 봤잖아. 비탄력이 되니까 누가 부담하는 게 커지더라. 바로 그 부분이다. 그래서 결론, 비탄력적일 때는 부담이 뭐 하더라? 커지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변칙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비탄력인 경우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아까 비탄력적과 완전은 달라. 만약에 지금 비탄력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약간은 부담을 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근데 완전 비탄력이 되면 얘는 100% 부담해야 돼. 이해 갔나요?
이것만 머릿속에 담으면 아무것도 뭐 담을 게 없어.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무슨 사실을 알아야 되냐? 아하, 비탄력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헷갈리시는 게 있어. 제가 탄력, 비탄력 하니까 많다, 적다니까 아,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일부러 제가 그래프로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비탄력이 되게 되면 조세 부담이 커져, 작아져? 커져. 자, 커지지 지금? 누가 커졌어? 아까보다 훨씬 많이 커졌지? 이만큼 올라왔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면 질문, 탄력적으로 될 때는 어떻게 되지? 공급이 탄력적이야. 그럼 누가 더 부담이 돼? 이렇게 누여지잖아. 맞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더 커지겠지? 이해 갔나요 이거?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그래프를 담는 거야. 자,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1대1이야. 부담하는 게. 자, 재산세가 5만 원 부과했어. 그러면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부과하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공급이 탄력적이 아니라 뭐가 돼서 시작. 비탄력적으로 변하잖아. 왜 비탄력으로 변한다고 그랬지? 공급이 왜 비탄력으로 변한다고 그랬어?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뭐 때문에 비탄력으로 된다고 그랬어? 공급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지금 우리가 이거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급의 비탄력이 나오는 경우가 왜 많으냐 하면 아까 그랬잖아. 지금 정책론에서 뭐 하려고? 세금을 증세하잖아. 왜?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칼을 쥐어서 흔들어댔단 말이야. 뭐 하려고? 투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증세했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막 올리게 되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건설업자는 공사량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줄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무슨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 왼쪽으로 가거나 양이 줄어들게 되지? 맞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급이 비탄력이었을 때 조세 부담이 뭐 한다? 누가 커진다는 거야. 누가 커진다? 공급자가 커진다는 거예요. 임대인.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 알겠죠? 그럼 머릿속에 담아볼게요. 자, 기준점일 때 1대1이네. 아, 그러면 공급자가 만약에 비탄력으로 변하면 누가 더 많이 부담을 한다고요? 누가? 임대인. 임대인은 누구라고 그랬어? 공급자. 이해 갔죠? 그러면 머릿속에 담아볼게요. 시험에는 항상 이게 바뀔 수가 있어. 수요가 될지 공급이 될지. 중요한 것은 뭐 비탄력인 사람이 부담을 많이 한다 라고만 머릿속에 담으면 되지. 또 완전 비탄력인데 앞에 수요나 공급이 나오든 상관하지 마. 알겠죠? 완전 비탄력은 100% 부담하는 거야. 만약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다 그럼 누가 부담하는 거야?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이 100% 물린다는 거야. 이해 갔죠? 그것만 머릿속에 담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요번에 나올 것 같아요. 이 조세 전가에 관련된 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선생님이 좀 담아둬야 돼. 근데 28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비탄력이다 뭔가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요거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28회 때 나왔던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제가 요 파란색 세모를 뭐라고 그랬죠? 시작.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28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세금 부과에 의해서 자, 공급이 비탄력으로 된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경제적 순손실은 작아진다, 커진다?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공급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요런 형태가 되겠죠? 공급이 비탄력이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만큼이 지금 공급자가 부담한다며. 맞아요? 비탄력이 책임을 진다며. 맞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다? 이런 세모가 요만큼으로 됐죠? 지금. 맞아요? 이만큼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더 쇼킹한 것은 사실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이 용어는 경제학에서도 중급 용어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회적 후생손실 있죠? 그것도 경제학에서 중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28회 때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도 나온 그 경제적 순손실에서 언급한 바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랬죠. 특강할 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선생님들 꼭 알아야 될 게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의 뭐냐면 한 번 쓴 지문은 또다시 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개념을 좀 머릿속에 담아요. 경제적 순손실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탄력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서 순손실이 어떻게 됐느냐, 작아졌느냐, 커졌느냐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게 되면 이제 교재를 보면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먼저 80페이지 2번 볼게요. 자, 가격 탄력도와 조세의 귀착.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볼게요. 수요 공급의 탄력성 결정이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네모 박스 좀 쳐주시고요. 쳤어요? 그래서 그 옆에 제가 중요한 결론을 해놨어요. 탄력적이면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이면 부담이 커진다. 옆에다가 제가 결론 적어놨죠, 이거? 이해 갔나요, 이게? 그게 그 말이에요. 뭐가 커지고 작아진다는 세금 부담이. 이해 갔죠? 자, 그래서 1번서부터 볼까요? 그다음 밑줄 그어볼게요. 수요가 탄력적 경우 또는 공급이 뭐라고 그랬어? 비탄력. 거기다 밑줄.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라서 제가 검은색으로 쓴 거에다 밑줄 그으셨어요? 그럼 누가 세금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누가 비탄력이야? 지금 공급이잖아. 맞아? 그럼 공급자가 부담액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는 임대인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가격 탄력도와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이다. 만약에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또는 공급이 비탄력적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기 탄력도 2번에 관련된 거 별표 3개 좀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요번에는 누가 비탄력적이야?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죠? 딴 거 볼 필요 없어. 비탄력적인 것만 찾으면 돼. 알겠어요? 3번에는 보니까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완전이라고 하는 건 100% 부담해야 되지? 누가? 공급이 이렇게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요번에는 수요가 4번에 보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잖아. 그러면 요번에는 누가? 수요자가 100% 부담해야 되지? 임차인이.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되겠고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경제적 효과 잠깐 좀 볼게요. 거기 보면 토지세 경제적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면 조세에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근데 사실 이 토지는 물리적일 때는 어떻게 되죠? 완전 비탄력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토지를 부중성이긴 하지만 토지에 어떻게 돼? 계속적으로 용도적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 즉 물리적이 아닌 용도적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용도적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는 물리적 공급 외에 얘는 용도적 공급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금을 걷지 않아도 토지세만 걷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에선 틀렸죠. 그래서 용도적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전가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다가 별표. 자, 지금 그 조세 경제적 효과에 나오는 거 2번 재산세 경제적 효과 나온 거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가주택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라고 나온 거 있죠? 얘네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 양도소득세까지 나오는 애들은 다 중요한 얘기니까 다 별표 3개짜리예요. 이 큰 3번이 있잖아요. 큰 3번에다가 별표 2번이나 3번은 전부 다 별표 3개 좀 쳐주세요. 시험에 꼭 나오는 애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볼게요.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자가주택은 내가 쓰려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맞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재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내 집이니까 재산세 하니까 어떻게 될까? 그냥 그러려니 해. 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어쩔 거야? 이사를 갈 거야? 뭐 할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냥 겸허히 받아. 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있죠? 집을 안 사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집 갖고 있으니까 세금 대딱 많이 내네 하고서 집을 살까 안 살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뭐가 된다? 감소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량도 떨어지는 거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으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하지만 중요한 게 임대주택이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잘 사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항상 시험 문제는 저소득자 위주로 시험에 나와. 관심이 부동산 학이 왜 나온 건데 저소득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끌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봐요. 임대주택은 뭐야? 새 들어 사는 사람이죠? 자, 이 집주인한테 세금을 왕창 물려버렸어.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누구한테 전가한다고 그랬지? 임차인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올라가니까 월세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현상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임대료 상승되니까 가격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봐요. 처음에 1,000원짜리 월세를 받는 집이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세금을 빵 부과해서 1,000원짜리 집이 1,500원이 됐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우리 수입이 달라지잖아. 1,000만 원 벌 때 1,000원 버는 거와 1,500원 벌 때는 당연히 1,000만 원으로 할까? 집값이? 더 많이 수익을 올리니까 집값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제 말 틀린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얘기야. 하루에 1매가 1,000원씩 나오는 집하고 1,500원 나오는 거하고 우리가 상가를 살 때 당연히 누가 더 비싸? 1,500원 나오는 데가 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 가요? 집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봐. 당연히 집값은 어떻게 돼? 올라가지. 이해 갔어요? 그런 영향이 미치더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를 해도 마찬가지. 임대인 수익은 줄어들게 되고 임대료는 자 증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잠깐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벌어 있는 손실.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될 것을 정부가 자꾸 하지 마라 하니까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규제를 자꾸 하니까 1,000원 받던 거 어떻게 된다? 조금 깎아지겠죠, 그죠? 뭐 이런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진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진세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가가치세 거기다 좀 적어줄래? 역진세, 부가가치세. 이게 대표적인 게 역진세가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만인이 전부 다 몇 프로 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10%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의 세법은 어떻게 되냐면 잘 사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적게 걷겠다는 얘기인데 부가가치세는 만인이 전부 다 몇 프로야? 10%니까 못 사는 사람한테도 10%, 잘 사는 사람한테 10%니까 세금이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역진세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토지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인 경우에는 토지보유세가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이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지문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제적 효과. 이것도 아주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는 세금이에요? 팔 때. 어떻게 팔았을 때? 차익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있었을 때. 맞아요? 그런데 자, 양도소득세를 확 올려버렸네? 그러면 집을 팔려고 할까? 안 해. 맞죠? 그러면 다시 물건 내놨던 것을 걷어들였으니까 공급량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 그러면 우리가 경제 논리가 있잖아. 공급량이 줄었어. 가격은 올라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상승함에 따라 집을 처분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우리가 동결효과라고 얘기해요. 다시 무슨 효과? 동결효과. 동결시켰다 이런 얘기는 묶어버렸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면 동결효과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공급량이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주택 처분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을 동결효과야.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그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가격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왜요? 그러면 공급량이 줄었으니까. 경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까지 배운 게 이게 정책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론 배우는데요. 투자론 양이 되게 많아요. 알고 있죠? 다음 시간에 다 끝내버릴 건데 다 못 나가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읽어보시고 들어가세요. 다 끝까지는 나갈 거야, 투자는. 알겠죠? 근데 계산 문제 다 못 풀어준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도 쭉쭉 하고서 나가도 2시 넘어가. 그러니까 좀 예습 좀 갖고 오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